안녕하세요. 한국지리 27번째 시간이에요. 교재 83페이지 다 하지 못한 거 마저 하도록 하고 뒤에 문제 풀고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3페이지 볼게요. 다 여기 대도시권의 확대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반은 여기는 한 반도 있고 하지 않은 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자료 분석 대도시권의 확대부터 볼게요. 어, 우리 대도시권은 이 대도시의 기능, 대도시의 기능이 미치는 주변의 어떤 배후지. 근데 보통 어떤 지표를 사용한다? 통근 통학이 가능한 범위를 우리 대도시권이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다고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도시권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확대되고 있는데, 왜 확대되고 있는가 봤더니 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서울까지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대도시권의 권역이 좀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신도시가 나오고 있는데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가 있어요.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2기 신도시는 2000년대. 근데 지금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3기 신도시는 지금 2019년부터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까지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미 진행된 1기와 2기 신도시를 그 특징을 하나씩 보면은 우선 1기 신도시를 선생님이 한번 점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1기 신도시는 좀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아마 표시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파란색으로 2기 신도시를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2기 신도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안쪽에도 2기 신도시가 이렇게 안쪽에도 하나 있네요. 1기 신도시의 특징은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서울하고 멀지 않다라는 거죠. 가까워요, 다. 가까워. 서울하고 당시에 1990년대 너무 멀면은 인구 분산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는 지금처럼 지하철 노선이나 간선도로 뭐 이런 어떤 외곽 수단 어떤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발달이 덜 했기 때문에 발달이 지금보다는 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 주변에 가까이 이렇게 일기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교통이 발달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이렇게 좀 더 멀리까지 이렇게 신도시가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 물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새로운 교통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났죠, 그죠? 새로운 교통로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이게 다 다니거든요. 지하철 전철들이. 그러면서 서울의 대도시권이 교통 발달에 의해서 확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3기 신도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참고로 더 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멀게 이렇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3기 신도시는. 좀 크게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럼 서울 안에 아직도 과밀화가 돼 있는데 가까우면 좀 더 나가겠지 하면서 이제 가까운 지역에 3기 신도시들이 이렇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1기보다도 오히려 더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수도권 지하철 및 전철 노선 확대예요. 이 전철 노선의 확대가 바로 이런 도시권의 확대를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1985년의 종착지 지역들을 이렇게 좀 선생님 점을 찍어 볼게요. 1985년의 종착역들이야. 뭐 이게 수원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2016년의 종착역을 다시 한번 또 찍어 보니까는 이렇게 더 멀리 서울의 중심이 여기 지역이거든요. 서울의 중심 지역이 더 멀리까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더 멀리까지 이렇게 대체적으로 좀 더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느낌이 이렇게 들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지하철 노선이 확대되면서 도시권도 확대되었다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글 한번 볼까요? 대중교통 노선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간선도로가 건설되는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의 이동이 편리해져 중심 도시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심 도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은 교통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교통 발달에 의해서 중심 도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얘기는 도시권이 확대되었다. 대도시권이 확대되었다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심 도시에 일자리를 둔 통근자가 늘어나며 산업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해 외곽으로 이동하는 통근자 비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도시로 들어오기도 하고 산업시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외곽 지역에 많이 이전했거든요. 화성이나 평택이나 안산이나 이런 지역. 여기 지역까지 서울에서 또 이렇게 이동하는 통근자들도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수도권에서 주요 도로와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향상된 지역은 새롭게 택지가 개발되거나 아파트 단지만 이런 거 들어섰겠죠. 이런 신도시가 건설된다. 한편 정부가 대도시의 과밀화에 따른 주택 부족, 주택 가격 급등, 요즘에 지금 굉장히 문제잖아요. 서울에 어떤 주택이 부족하면 공급에 비해서 수요는 많은데 그러면 주택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지, 그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에 대규모 택지인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도시가 더 확대되고 있다. 주변에 신도시가 많이 건설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물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좀 많다라는 것 측면들도 일부 있겠지만은 사실 투기 세력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다음 대도시권의 변화, 대도시 근교. 근교는 가까울 근자야. 가깝다라는 거야, 가깝다라는 뜻이야. 대도시와 접근성이 향상되면 인구 유입이 증대되고 대도시를 통근하는 주민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뭐 대도시 주변의 근교는 바로 이제 교외 지역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각종 시설이 입점해서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확산된다. 촌락적인 성격보다는 도시적인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지, 그지? 촌락적 어떤 요소, 촌락적 경관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게 되겠죠. 토지 이용 변화, 대도시권의 확대됨에 따라서 대도시의 근교 지역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는 대형 쇼핑센터, 뭐 고속도로 주변에 뭐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 교통이 편리하니까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조금 외곽 지역으로 나가도 이런 쇼핑센터까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지하철이 다니고 또 고속도로가 발달하고 하면서, 그리고 대형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가 가령 요즘에 온라인 구매가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인터넷 쇼핑에서 쇼핑 구매했어요. 그럼 물건 어디 있냐? 이 물류센터에 있거든요. 이 물류센터, 교통이 편리한 고속도로 주변에 물류센터를 크게 짓고 여기에서 물류가 이제 소비자에게 이렇게 배송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 서울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하남이라는 도시거든요. 여기 서울 바로 옆에 하남이라는 도시, 하남. 제2기 신도시. 하남에서 쭉 당겨보면은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죠. 신도시가 생긴 거죠. 여기 이렇게 당겨볼까요? 여기가 지금 하남 스타필드예요. 뭐 쇼핑몰이죠, 그죠? 각종 뭐 이렇게 스포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서울 사람들이 충분히 여기까지 나와서 쇼핑을 하고 뭐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가령 여기보다 훨씬 더 먼 곳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좀 더 먼 곳. 여기 경기도에 이천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천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고속도로가 영동고속도로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중부고속도로야. 이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가면 여기 여기 휴게소, 덕평 휴게소 그 직전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롯데 아울렛, 이런 롯데 아울렛 같은 쇼핑 센터, 이천 롯데 아울렛 이런 것들도 좀 외곽 지역에 좀 멀리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 창고 같은 거 쭉 있잖아요. 이게 다 물류센터예요. 이 작아 보여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고속도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것도 물류센터. 여기 쭉 보면 GS 홈쇼핑 물류센터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큰 거다. 위에는 지금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붕 위에 태양광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물류센터야. 굉장히 규모가 좀 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에 쇼핑몰이나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기도 한다. 배후 농촌 지역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가 봤더니 도시적 경관이 증가한다. 이 배후 농촌도 최대 통근이 가능한 농촌이야. 그러니까 도시적 경관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겠지. 원예 작물, 특용 작물, 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냥 곡물, 벼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범한 것들이 아니라 뭐 꽃을 재배한다든지, 뭐 버섯을 재배한다든지,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뭐 딸기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예 작물 또 특용 작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상승한다.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단위 면적당 노동력이나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는 얘기야.
도시에 가까이 갈수록 집약도가 높아져.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거든요. 요거와 반대. 전형적인 농촌은 그러면은 전형적 농촌. 가령 예를 들어 원교 농촌. 도시하고 멀리 떨어진 농촌을 원교 농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데는 뭐라 보냐? 조방적 이용이라 그래. 상대적으로 노동력과 자본을 적게 투입한다. 여기는 노동력과 자본을 엄청나게 많은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각종 시설 재배 같은 것들이 많아. 자본 투입해서. 뭐 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난방 시설 이런 것들 떼가지고 사계절 내내 농사를 짓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조방적 농업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노동력이나 자본을 적게 좀 투입한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은 벼농사를 많이 해요. 벼농사. 벼농사가 대표적이야. 벼농사가 조방적 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또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라는 것은 두 지역 또는 어떤 두 작물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겸업농가. 겸업이라는 것은 뭘 겸해서 한다라는 거죠. 겸업은 농업만 짓는 것이 아니야. 이거 뭐 농업 플러스 제조업, 공업에 종사한다든지 뭐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겸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또 가족 구성원을 보면은 뭐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있어. 엄마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나는 뭐 공장에 다니고 있어. 뭐 이렇게 한 농가 안에서도 이렇게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이 나타난다. 그럼 이거하고 반대된 것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전업이라 그래. 전업 농가라 그래. 농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 어떤 전체를 이게 뭐라 그럴까? 농업에 집중하는 것들을 우리 전업 농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겸업 농가가 증가하다 보니까 농업의 소득, 이런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거지. 또 주민 구성이 다양해진다. 예전에는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수십 년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던 사람들이야. 이렇게 서로 그 옆집에 그릇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적 생활 양식이 증가하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해. 외지에서. 여기 다 전원주택 짓고 살고 있고, 여기 뭐 종년 퇴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여기 시설 재배할까? 농사지러 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주민 구성이 좀 다양해지면서 전통적 생활 양식, 의식,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 도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는 관광농원, 펜션 등 여가 공간이 개발되기도 한다. 도시와 가깝다 보니까는 펜션 같은 거 짓고, 관광농원 또는 뭐 체험거리, 이런 것들을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게끔 상품으로 개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볼까요? 간선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주요 교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 물류센터 아까 봤고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아까 고양시 한번 볼까? 고양시. 고양시는 대표적으로 주거단지로 만들어진 신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고양시 대표적인 것이 일산이죠. 여기 서울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고양시야, 고양시. 고양시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여기 아파트 단지 있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바로 여기가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예요. 여기가 일산 호수공원. 아파트 단지가 쭉 즐비하게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아파트거든요. 이렇게 보면 고층 아파트들도 있고 일산 킨텍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나오는 지역들은 화성, 공업단지를 바깥으로 빼기도 한다라는 거지, 그치? 공장들. 그래서 공업단지가 조성된 곳들이 파란 지붕이라 했잖아요. 이거 다 공업단지거든요. 공업단지, 여기도 공업단지. 여기는 시흥, 여기는 안산이에요, 안산. 근데 지금 나온 거는 화성이네요, 그죠? 화성에도 이렇게 산업단지들이 있다는 거죠. 쭉 당겨서 보면 이렇게 파란 지붕, 주황색 지붕, 선생님 산업단지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조성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아까 보는 여기는 여기 롯데 아울렛이에요. 또 아까 그거 찾아봤습니다. 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대도시권이 확대되었고, 또 주요 교통을 따라서 대형 쇼핑센터 또는 물류센터 이런 것들도 교통로를 따라서 발달하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번. 다음 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도시가 성장할수록 대체로 뚜렷해진다. 도시의 지역 분화 뚜렷해진다 그랬죠, 그죠? 작은 도시에서는 뭐 상업 기능, 주거 기능, 뭐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혼재해서 나타나지만은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것도 지역 분화가 뚜렷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니은은 상업 업무 지역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우리 주간 인구 지수 어떻게 구했죠, 그죠? 주간 인구 지수, 주간 인구하고 다른 거예요. 주간 인구 지수는 주간 인구가 분자가 되고 상주 인구가 분모가 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100을 곱한 값이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은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클 때, 클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될까요? 100보다 크게 나오겠죠, 100보다 크게. 거꾸로 주간 인구보다 상주 인구가 더 많으면은 100보다 작게 나온다 그랬어요. 100보다 크게 나오는 지역이 주로 도심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도심 지역. 그리고 도심 지역은 상주 인구는 적지만은 낮에 인구들이 많잖아, 그지? 그리고 또 공업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많죠. 낮에 출근하는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0보다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제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100보다 적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상업 업무 지역은 낮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통근에 의해서 출근하겠죠, 그죠? 주간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근데 상업 인구가 더 높죠. 그래서 주거 지역이 더 작다라고 해야겠죠. 그죠?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디귿. 접근성. 도심으로서의 어떤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곳, 이런 것이 접근성이 높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디귿이 높을수록 지가가 높다. 접근성이 높으면 지대도 높고 지가도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맞는 던지고 4번 리을. 지대 지불 능력은 도심에서 상업 업무 기능이 공업 기능보다 높다. 맞죠? 그죠?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공업 기능이라든지 주거 기능과 함께 어떻게 학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심 현상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게 되죠. 주변 지역으로. 미음 사례로 이심 현상은 중심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지? 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이심 현상이죠. 앞서서 얘기했지. 공업기능, 주거기능, 학교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왜냐하면 지대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그러면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건 지금 부산광역시거든요. 부산광역시가 있는데 지금 가 지역은 이게 좀 중심지예요. 왜 해안가에 있냐? 여기 부산항이 있거든요. 부산항. 바닷가라는 특성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 이쪽에서 이제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부산항 여기 중구 지역이 도심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 지역은 주변 지역 또는 외곽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특성을 봤더니 상주 인구가 한 14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고, 금융보험업체 수는 60개야. 그에 비해서 나는 상주 인구는 더 적어요. 더 적고 면적도 굉장히 적죠, 그죠? 금융 및 보험업체 수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도심 지역이 훨씬 더 많게 나타나네. 그 특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 지역이 금융 보험업체 같은 경우에는 중심 업무 기능을 하는 기능들이잖아, 그지? 따라서 나 지역이 도심이 되고 가 지역은 주거 지역이 되겠다라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선생님, 면적이 이렇게 큰데, 여기 면적이 작은데 인구가 이렇고 면적이 큰데 인구가 이렇게 작습니까?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체가 다 도시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역을 위성 지도로 한번 봐보면 부산광역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찍은 중구 지역이 여기야. 여기가 부산항이거든요. 지금 수출하려고 컨테이너 박스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죠, 그죠? 배에다가 이렇게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이, 요 주변 지역이 바로 중구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구 지역. 그에 대해서 여기 지역, 가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은 여기 지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여기 지역은.
면적은 굉장히 넓지만 대부분 뭐야? 산이잖아. 녹지 공간. 요런 데 도시들이 있겠지, 그지? 도시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아파트 단지 도시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지역에도 도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가. 여기도 다 기장이라는 곳이거든요. 기장. 면적은 크지만 대부분 녹지 공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 지역은 외곽 지역이지. 외곽 지역. 외곽 지역을 주변 지역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이야. 여기는 주로 뭐 어떤 기능? 주거 기능이나 뭐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나 지역은 도심이다. 이런 지역에는 상업 또는 뭐 이렇게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상업 업무 기능이 바로 요거야. 요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금융, 보험업체 이런 서비스업들. 여기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죠? 문제 풀어볼게요. 가는 나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 가는 주거지역이잖아, 그지? 주거지역은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 그랬잖아, 그지? 왜?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는 사람은 여기도 출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야.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들어오는 사람들보다 빠져나가는 사람. 따라서 낮 시간대 주간인구가 적겠죠, 그죠?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낮다. 이 집약도가 높다라는 것은 뭘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집약도가 높다라는 것은 고층 빌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층 빌딩은 지대 지불 능력, 지대가 굉장히 높아. 그럼 지가도 높아. 그러다 보니까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층 빌딩이 세워지는 거죠. 그죠? 집약도가 낮다고 했으니까 맞죠. 그죠? 아마 여기에도 고층 빌딩이 많고, 고층 빌딩이 여기 지역이 더 적을 거야. 그래서 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보다 평균 지가가 높다. 당연하겠죠. 그죠? 고층 빌딩이 있는 곳은 지대가 높다. 역시 지가가 높다. 이것도 맞는 얘기야. 나는 가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해서는 요건 할 수는 없어요. 요건 좀 주의할 필요성이 있겠지. 그지? 인구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인구 밀도는 단위 면적분의 인구수야. 인구수. 면적분의 인구수예요. 면적분의 인구수. 그 지역, 요 지역의 인구수는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야. 면적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일단 면적. 여기 지역은 인구수 이만큼이야. 면적으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여기 면적이 어때요? 굉장히 작지. 면적이 굉장히 커요. 지금 보면 인구는 아마 인구 얘가 한 3배 정도 많아. 하지만 면적은 어때요? 3배가 아니라 거의 뭐 수십 배 정도 크잖아. 따라서 인구 밀도는 나가 훨씬 더 높겠지, 그지? 리을은 좀 주의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틀렸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 대전광역시의 인구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대전광역시의 구별 주간인구 지수래. 주간인구 지수. 주간인구 지수가 높으면 상주인구보다 주간인구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은 지역이 보니까 유성구와 대덕구요. 좀 특이해요. 선생님, 중구가 도심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가 도심 지역인데 대전은 특이하게도 이쪽 지역이 이제 구도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지역 구도시. 옛날에 있던 도시들이야. 옛날부터 있었던 도시들. 그런데 새롭게 형성된 어떤 요 중심지가 바로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많냐면 제조업이 많이 발달돼 있어요. 제조업이. 다시 들어가서 가볼게요. 대전광역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경계 지역이 지금 대전광역시거든요. 여기 이만큼의 경계 지역이. 근데 대전광역시 중심지는 과거에 이쪽이었습니다. 이쪽이. 여기가 지금 대전역이 있거든요. 여기 대전역, 대전역이 대전역. 기차가 지나가는 곳. 여기 주변이
과거의 중심지였었는데 뭐 빌딩이나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죠? 뭐 물론 여기 큰 빌딩도 있긴 있지만은 많이 좀 낙후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좀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쪽 지역들, 유성구 지역들과 대덕구 지역들이야. 그럼 유성구 지역에 어떤 곳들이 있는가 봤더니 뭐 충남대학교 같은 것도 여기 있거든요. 여기 과학기술, 카이스트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충남대학교 같아요. 충남대학교도 여기 이렇게 있고, 충남대학교, 한국 카이스트, 그리고 여기가 전체 대덕연구단지도 있거든요. 대덕연구단지. 여기저기 다 대덕연구단지예요. 가령 하나만 찍어보면 한국과학기술원, 뭐 문지캠퍼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카이스트 문지캠퍼스. 뭐 카이스트도 있고, 카이스트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구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이렇게 제조업, 파란 지붕이랑 주황색 지붕 보이죠, 그죠? 제조업체들도 많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어느 정도 이제 업무 기능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여기 이쪽 지역에 유성구 지역에 많이 생겼고, 이렇게 제조업도 많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유성구 지역이 한 요 정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유성구 지역. 이쪽 지역이다. 그리고 대덕구는 여기거든요. 대덕구는 이렇게. 대덕구의 특징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대덕연구단지지만은 대덕구에 안 들어가. 여기저기 봤더니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 여기 지역들도 딱 봤더니 공장들이 굉장히 단지로 크게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그러면서 제조업이 발달하더라도 일자리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에 인구가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라고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지역은 주간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도 문제를 가지고서 풀 수는 충분히 있겠지, 그지? 유성구와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105 이상이 나타나고 있지, 그지? 105 이상이 나타나고 이거 좀 높은 지역이고, 요런 지역은 좀 낮은 지역, 그지? 요런 지역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이네, 그지? 그리고 왼쪽 봐볼까요? 중구가 여기거든요. 옛날 과거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중구의 인구는 과거에도 25만, 조금 줄었죠, 그죠? 또 25만. 비슷비슷해요. 대전시가 더 과거보다 더 커졌을 거 아니야, 그렇지? 중구는 상주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다. 그에 비해서 유성구는 과거에 중구보다 인구가 적었어요, 그죠? 2005년에는 적었지만 2015년에 인구를 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커졌다. 유성구는 상주 인구도 많다라는 거죠. 상주 인구도 많으면서 업무 기능이나 각종 이런 것들도 유성구에 많아졌다. 그리고 대덕구에는 제조업이 많다. 이게 뭐 상업, 업무 기능이 많아졌다. 또 제조업도 많아졌습니다. 대덕구는 특히 제조업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제 풀어볼까요? 2015년 유성구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105 이상이잖아. 주간 인구 지수가 100이 넘었어. 따라서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그다음 2015년 중구는 통근통학 유출은 나가는 거지, 그지?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맞지, 그지? 왜? 여기는 100보다 100 미만이야. 100보다 낮아. 이 말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 물론 여기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들어온 사람, 통근통학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나간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가 어떻게 돼? 100보다 작게 나타나는 거지. 기업과 니은 다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서 2015년 유성구에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뭐예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뭐였어? 인구 공동화 현상은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상주 인구 감소. 상주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간 인구 지수가 보통 높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전광역시의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는 감소했어요. 그죠? 하지만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보다 크진 않아. 근데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인구 공동화라고 하는데 유성구는 오히려 어때요? 상주 인구가
여기 상주 인구잖아. 증가했어. 따라서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죠.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중구는 조금 감소했으니까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중구도. 유성구는 오히려 상주 인구가 증가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거지. 그래서 2015년에 2005년에서 2015년 중구의 상주 인구 변화량은 유성구보다 많다. 위에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그죠? 거의 인구의 변화량, 거의 조금 감소해서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인구가 좀 크게 증가했지. 인구의 변화량은 유성구가 더 크다. 따라서 이거는 유성구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틀린 답이 되겠지. 틀린 답이 되겠지. 그죠? 기업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지역 보니까는 도시에 이렇게 거의 경계, 외곽 지역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외곽 지역에. 이거를 주거지다라고 해서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이거 아파트 단지 아니에요? 물론 아파트 단지도 이런 외곽 지역에서 나타나지만은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여기서도 나타나고 여기서도 나타나고 주로 바깥 지역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이쪽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바깥 지역에 이렇게 라인을 타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건 아니야.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산, 그리고 바다. 우리 바다는 국립공원 3개 있거든요. 산은 굉장히 많아요. 뭐 한라산, 속리산, 뭐 설악산, 지리산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국립공원까지는 아니야.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도시 내부 구조에서 중간 지역에 해당된다? 아니지, 그지? 중간 지역은 어디에 분포한다 그랬어? 지금 도시, 여기 지역이 중구야, 중구. 여기가 종로구야. 여기는 지금 녹지 공간이니까 한 요 정도 지역이 이제 건물들이 많겠지, 그지? 그럼 여기 주변들. 요런 지역들. 뒤에 서쪽보다는 좀 동쪽에 좀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동쪽에. 요런 지역을 중간 지역. 바깥 지역을 주변 지역 이렇게 불렀지, 그지? 따라서 중간 지역은 아니다. 중간 지역은 주거 기능, 뭐 상업 업무 기능 또는 공업 기능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지역을 중간 지역이라고 얘기했지. 도시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했다. 맞죠, 그죠?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팽창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스프롤이라 해서 스프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맞지, 그지? 이 스프롤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녹지 공간이 파괴됐다는 얘기야. 디귿과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그래프는 지도의 4개의 구, 서울에 있는 애, 아파트 수와 제조업체 수래요. A에서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럼 하나씩 먼저 이렇게 좀 써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 지역이 어디 지역이고 여기 지역, 여기 지역 화살표를 켜놓고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지역은 지금 외곽 지역이죠, 그죠? 외곽 지역이 주변 지역이라 그랬어. 노원구야, 노원구. 여기가 뭐가 많을까? 주거 지역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 성동구라는 지역이에요. 성동구. 여기를 중간 지역으로 보면 중간 지역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좀 혼재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역을 봤더니 여기 지역은 중구야, 중구. 우리가 도심 지역이다. 도심 지역. 따라서 여기 뭐가 많이 나타난다? 상업,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선생님 구로구, 여기가 영등포구, 여기가 금천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3개 지역은 좀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지? 금천구인데 여기는 외곽 지역이야, 그지? 외곽 지역이면서도 어떤 기능이 많다? 공업 기능. 물론 주거 기능도 갖고 있어요. 근데 공업 기능이 특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서 보면 이 도심 지역은 여기가 아마 가장 주간인구 지수가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지역일 거야.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주간인구 지수가 좀 낮게 나타나는 거. 여기는 외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간인구 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지역이다. 좀 혼재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제조업 같은 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A는 15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A는 15다. A는 15다. 그러면 지금 A, B, C를 먼저 좀 골라야겠네요. 그죠? A가 어디야? 지금 A가 보니까 아파트 수도 가장 적고 제조업체 수도 가장 적어요. 따라서 도심이라는 거죠. 왜? 도심에서는 이런 주거 기능과 제조업, 공업 기능은 뭐야? 20현상에 의해서 바깥으로 다 나갔을 테니까. 여기가 A네요. A, 그지? A. D 찾아볼까요? D 먼저. 아파트 수가 가장 많아요. 제조업도 별로 없어. 여기 지역은 주거 지역. 선생님 여기로 어떻게지? 노원구에 노원구. 그 다음에 여기 제조업체 수가 제일 많아. 한 1000개쯤 돼요. 그럼 공업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 여기가 되겠죠. 이제 B.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아파트 수는 D보다 적어. A보다 조금 많아.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여기 지역이야. C 지역이 성동구야. 성동구. 선생님 건국대학교 주변들 그 주변에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봐보면 서울의 중간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건국대학교지. 건국대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건국대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을 한번 어디 지역 가볼까요? 당겨보면 파란 지붕 같은 것들이 함께 나타난다. 제조업이라 그랬지. 소규모의 제조업. 주황색도 마찬가지야. 제조업이 어느 정도 분포한다. 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지. 여기도 파란 지붕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혼재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규모가 큰 공장 같은 게 뭐가 있네요. 그죠? 이쪽 지역에서도 막 이렇게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도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단지들도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A는 C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A는 C보다 주간인구 지수. 도심 지역이니까 당연히 높게 나타나겠지. 그지? 맞는 얘기네. 그지? A가 도심이니까. 두 번째, B는 A보다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 B는 봤더니 제조업체 수가 한 1000개쯤 돼. 1000개쯤 되는데 A는 제조업체 수가 뭐 한 200개 정도 돼요. 당연히 B 지역이 제조업 종사자 수가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프를 보고서. 그 다음 3번. C는 D보다 통궁통학 순유입인구가 많다. 순유입인구. 통궁. C는 D보다. C는 여기 지역이야. D는 여기 지역이야. D는 대부분 주거 기능이 많다라고 써 있어. 주거 기능. 아파트가 많잖아. 그지? 아파트 수 이렇게 보니까. 근데 아파트 수는 굉장히 적어. 그런데 제조업체 수는 더 많아. 여기 제조업체 수가. 여기 출근해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긴 대부분 다 나갈 거 아니야. 그지? 통근통학에 의해서 주간인구 지수는 D보다는 C가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A보다는 C가 낮지만은 C는 D보다는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라고서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통근통학에 의해서 순유입인구가 많다는 얘기는 주간인구 지수가 D보다는 크다라는 것들과 같겠지. 그치? 한번 맞는 얘기야. D는 B보다 초등학생 수가 많다. D는 B보다. B는 봤더니 아파트 수가 이 정도야. 여기 아파트 수가 훨씬 더 많아. 아파트 수가 많은 지역들이 학교가 더 많겠지.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가까워요. 아파트 주변에 같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세우게 되면은 학교 용지 어떤 분담회라고 해가지고 시공업체에게 아파트 단지,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D 지역이 더 많겠지. 총 학생 수는. A, B, C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 여기 세 개 지역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되니까는 B가 남쪽에 있거든요. B가 금천구가. 따라서 5번이 틀렸네요. 그죠? 5번이 틀렸어요. A와 C는 북쪽에 있지만은
B는 어디에 있다? 남쪽에 있다. 가운데 여기 흘러가는 게 한강이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한강이에요. 한강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강 이정으로 전체를 강북, 전체를 강남. 특히 여기 지역은 강남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6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곳은 두 지역이래. 가지역과 나지역을 줄여서 볼까요? 지도에 표시된 지역은 여기 한번 표시해 볼까요? 이게 지금 호미곶이야.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포항이야, 포항. 포항이 들어가 있네. 경상북도야. 그리고 여기 지금 경계가 이렇게 돼 있는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대구야, 대구. 나중에 좀 지도를 좀 볼 필요성들이 있어. 여기 지역은 대구와 가깝고 여기 지역은 대구와 조금 멀어요. 대구하고 좀 가깝고 멀고. 여기는 안동이라는 곳이야. 대구와 좀 가까운 곳. 공업단지, 공장들이 많은 곳. 여기는 구미라는 곳이야, 구미. 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통과하냐면 여기를 통해 구미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충청북도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구미에는 다양한 공장, 전자 관련된 공장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안동시이지만은 전형적인 시골 경관이 많이 나타나요. 제천하고 좀 비슷하다? 제천만큼보다도 더 시골 경관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인구 구조를 봤더니 가는 봤더니 1000명 가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인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단위가 여기는 16이 돼 있잖아. 여기는 40이잖아. 이 말은 35에서 39세 요 인구가 몇 명 있다는 얘기야? 4만 명 있다는 거네. 요 인구가 4만 명 있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어때요? 10,000명 있다는 뜻이야. 숫자를 봐도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아요. 그죠? 숫자를 봐도. 따라서 나가 더 인구가 많은 도시고 가가 더 인구가 좀 적구나라고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인구 구조 특성상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좀 높은 편이야. 여기 노년층의 인구 봐봐요. 여기의 인구 비율을 보면 이 옆에 것과 비교해 보면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얘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여기는 청장년층의 인구가 많다가 여기 뚝 떨어지잖아, 그지?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적다. 따라서 여기는 좀 전형적인 농촌 경관이 나타나는 촌락 경관이 나타나는 곳이다. 여기는 도시 지역이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이렇게 연결해서 구미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가 안동이다 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밑에 한번 선지를 봐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 가는 나보다 중위 연령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나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나이가 이 어느 지역에 갔더니 93세가 있고 뭐 85세가 있고 뭐 76세가 있고 63세가 있고 뭐 50세가 있고 40, 뭐 37 이런 사람들이 있고 20대는 없어. 10대는 봤더니 18살이 있고 그리고 없어. 이 지역에 봤더니 어느 지역의 나이야. 그 지역은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한 명 더 써야겠네, 그지? 94, 9명이 살고 있어요. 중위 연령이라는 것은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야. 그러니까 여기 양쪽 끝에부터 하나씩 지워가면 되지.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가 뭐야? 63이 되겠네. 이 지역의 중위 연령은 63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중위 연령이. 따라서 중위 연령은 어디가 도시가 높을까요? 농촌이 높을까? 도시보다는 농촌, 촌락 지역이 중위 연령이 높게 나타난다. 왜냐면 젊은이들은 도시로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잖아. 중위 연령은 촌락에서 높게 나타난다 라고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가 바로 안동이거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잖아. 여기 인구 비율이잖아. 비율이 더 여기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야. 가는 나보다 대구와의 거리가 가깝다. 대구가 여기거든요. 여기요. 지금 이 경계를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광역시라는 뜻이야. 여기가 대구와 가까운 곳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대구와 광역시하고 가까운 지역이 도시적 경관이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대도시라고 할 때 대도시에서 이렇게 더 멀어지면은 전형적인 촌락 경관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촌락. 나는 가보다 가는 나보다 대구와의 거리가 가깝다가 아니라 멀다 지그지? 가가 안동이니까 기억은 맞고 나는 가보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맞지 그지? 선생님 가는 농업의 비율이 높아요. 나는 도시적 경관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업, 제조업, 공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제조업이 2차 산업이잖아.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야. 2, 3차 산업이 더 높고 농촌으로 갈수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아지겠지.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 나는 가보다 대구로 통근 통학 인구가 많다. 나는 가보다. 네. 거리가 가까울 때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여기 구미는 대구하고 가까워. 교통로도 선생님이 아까 괜히 얘기한 게 아니라 교통로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요. 교통이 편리해. 가까워. 여기 가까워. 근데 여기 좀 더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가까울수록 더 통근 통학, 대구로 통근 통학할 가능성이 크겠죠. 멀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따라서 정답은 5번 기역, 디귿, 이을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도시권에는 중심도시인 중심도시가 있고 그 외곽 지역에 뭐가 있다고 했어? 바로 교외 지역이 있고 그 더 바깥에 대도시의 영향권, 배후 농촌.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도시적 성격이 강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떤 촌락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개를 비교할 때 그래서 교외 지역을 중심도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도시화 진행에 따라 택지 개발, 택지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주택지, 공업단지 건설, 공업단지가 만들 수 있고 상가 이전, 변화가 나타난다. 이게 다 도시적 경관이잖아. 그죠? 대도시의 영향권은 촌락 경관이 곳곳에 나타나지만 중심도시와 밀접한 관련. 중심도시로 출근, 통근 통학하기도 하고 농업 측면에서도 어떤 상업적 농업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배후 농촌 지역은 중심도시로 통근할 수 있는 근교 농촌이다. 최대 통근 가능권이지, 그지? 통근 가능권 바깥은 여기 대도시권이 아니야. 주말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주말에 여가를 즐기기 위해. 그러니까 여기 통근 바깥쪽은 대도시권에서 제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 이렇게 있거나 잠깐만요. 여기서 여기가 뭐야? 대도시지 대도시. 그리고 여기를 교외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지역을 대도시 영향권 영향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더 바깥쪽 여기 지역을 배후 농촌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 전체가 뭐야? 지금 표시한 곳은 대도시권이야. 여기가 대도시라면 여기가 지금 대도시잖아, 그죠? 적어도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까지는 통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도 여기까지 통근이 가능하고 거꾸로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도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 바깥 지역은 주말 생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말 생활권. 여기는 통근 통학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
그래서 매일매일 움직이는 어렵지만은 이 대도시에서 주말에 이쪽으로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주말 생활권이라고 하나 더 나왔네요. 그죠? 이 동그라미 큰 지역까지는 대도시권, 통근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멀어질수록 농촌 경관이 많이 나타날 테고, 대도시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도시적 경관이 많이 나타나겠죠. 그죠? 기억에는 교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맞는 얘기야. 니은. 중심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중심 도시로 통근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경향? 아니죠. 니은이 틀렸네. 이제 배우 농촌 지역도 도시가 성장할수록 대도시권의 그 권역의 범위가 넓어지겠죠. 대도시권으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야. 교통의 발달에 의해서.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디귿은 대도시 영향권은 겸업농가의 비율이 높다. 맞지, 그지? 겸업농가는 겸업농가의 상대적인 게 뭐였어? 전업농가죠, 전업. 이거는 다 거의 1차 산업에만 종사하는 거야. 농업에만 전념하는 거? 이게 전업농가야. 거의 1차 산업. 겸업농가는 1차 산업도 농사도 어느 정도 짓고 있지만 플러스 2차 또는 3차 산업도 하고 있다는 뜻이죠. 한 집의 구성원을 보더라도 아버지는 농사 짓고, 뭐 어머니는 서비스업, 뭐 아들은 뭐 제조업에 종사한다든지 이렇게 겸업하는 농가가 도시하고 가까울수록 많이 나타나요. 도시에 가까이. 전형적인 촌락에서는 이건 전형적인 촌락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리을은 원교 농촌보다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다. 원교는 뭘 원자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원교 농촌은 전형적 농촌이란 전형적 농촌. 전형적 농촌에서는 어떤 농업 많이 한다 그랬어요? 자급적 농업이라 했잖아. 자급적 농업. 그런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근교 농촌이거든요. 근교. 도시하고 가까운 근교 농촌이야. 이런 지역에서는 뭐 한다 그래서 상업적 농업이 발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하나 더 얘기하면 근교 농촌 지역에서는 이런 겸업 농가가 좀 많다. 두 개를 비교할 때. 그리고 여기 지역에는 전형적 농촌이니까 여기서는 전업 농가가 많겠지, 그지? 여기 안에서 뭐 상대적인 것들도 비교할 수 있지만은 여기 전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전형적인 농촌하고 비교할 때는 도시하고 대도시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업적 농업 쪽으로 보는 것들이 많겠지, 그지? 이 주말 생활권 바깥으로 나가는 지역이 바로 이제 전업 농가가 더 많겠죠. 미음은 대도시권 주민의 여가 공간으로 이용된다, 그죠? 주말이나 이럴 때 대도시민들이 이쪽 지역으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뭐 펜션도 만들어지고 뭐 체험거리도 만들어지고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그래프는 부산광역시에 인접한 뭐뭐시에 관한 것이다. 이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부산광역시 인접한 어떤 시래요. 여기는 김해시야. 김해. 부산의 유성도시인 김해시예요. 김해시. 근데 1995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났어요. 보니까 다 모든 연령대에서 어때요? 인구가 1995년보다 2015년이 어때요? 인구가 더 많아졌지, 그지? 그래서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고, 그럼 특히 어느 연령대의 증가가 두드러져 보니까 여기 이런 지역의 연령대가 두드러지죠, 그죠? 보니까는 뭐 40대, 30대, 40대 청장년층 지역, 그지? 청장년층의 어떤 인구 증가가 뚜렷하다라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증가했죠. 그 왼쪽을 볼게요. 논밭을 뭐란 경지라래, 경지. 경지 면적이야. 경지 면적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지, 그지? 감소. 여기 보니까는 만 헥타르, 거의 만 헥타르 정도 됐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6만 헥타르로 이만큼 감소했잖아요. 경지 면적이. 특히 뭐의 감소가 두드러져요, 보니까?
밭은 요 길이나 요 길이나 뭐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논은 어때요? 이만큼 했었는데 이렇게 논의 면적 감소가 두드러지다라고서 얘기할 수 있어. 논은 뭐라 그랬어? 논은. 근데 변홍사가 뭐라 그랬어? 변홍사가 논이 자급적 농업이라고 했잖아. 변홍사가 그죠? 논이 변홍사잖아. 상업적 농업은 주로 밭작물이에요. 변홍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업적 농업은 도시하고 가깝다 보니까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지만은 변홍사가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상업적 농업이 감소하긴 했지만은 작업적 농업이 상업적 농업 비율이 더 크게 증가했다. 상업적 농업 형태로 좀 변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김해라는 도시가 어디냐면 부산을 가볼게요. 부산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부산이. 여기 요 섬까지 요까지 다 부산이야. 부산. 그리고 공항이 김해공항, 멍치긴 김해공항이지만 부산으로 포함돼요. 이쪽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 김해야. 공장 되게 많죠, 그죠? 공장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여기도 이런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된 곳. 이런 지역이 지금 김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해는 부산의 위성도시로 주거 기능도 발달되어 있고 이런 제조업 기능도 발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업 발달에 대해서 보니까 공장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3, 40대 일자리가 많겠죠. 3, 40대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인구 밀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맞지, 그지? 1번. 왜? 우리 그 지역의 행정구역, 김해시의 면적은 크게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인구 밀도는 뭐랬어? 면적분의 인구수야. 면적은 그냥 변화가 없어. 근데 인구가 크게 증가했어. 그럼 인구 밀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리을 겸업농가의 비율은 감소했을 것이다. 겸업농가의 비율은 2번이 틀렸네, 그지? 겸업농가는 어디서 가까이서 농촌보다는 뭐야? 도시 쪽에서 잘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시 쪽은 겸업농가, 농촌은 전업농가. 그러면은 여기는 더 도시화됐다는 얘기야. 도시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는 뜻이거든. 여기에서 농촌적 성격에서 도시적 성격이 더 이렇게 짙어졌어. 라고 한다면은 전업농가는 감소하고 겸업농가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2번이 틀렸습니다. 대규모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택지 개발은 아파트 단지 같은 거예요.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아까 보여줬죠. 그죠?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부산의 어떤 주거 기능이 빠져나가면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증가했을 것이다. 맞지, 그지? 도시적 산업이 보통 2차나 3차야. 2차나 3차 산업이 도시에서 마치 많이 나타나는 산업이야. 농업이 1차 산업이겠지, 그지? 따라서 3차 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합니다. 예전에 농촌적 성격에서 도시적 성격으로 변화했을 테니까 밭보다 논의 면적 감소 비율이 높아졌을 것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죠? 맞는 얘기야. 밭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밭은 상업적 농업이 가능해. 논만 벼농사가 많은 곳이 뭐라 그랬어? 전형적인 농촌이야. 이것이 뭐야? 자급적 농업이잖아. 이거 자급적 농업, 밭이 상업적 농업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해 지역 가보면은 여기 일부 지역은 김해에 포함돼요. 시설 재배 이런 데 한번 가볼까요? 이게 다 뭐야? 하우스 시설 재배 상업적 농업이에요. 이게 다 하우스거든요. 하우스 시설이 쭉 김해에서 이제 뭐 겨울철 과일 같은 거 있는 데서 많이 생산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상업적 농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시간에 수능 실전 문제 8문제 남았는데 좀 빠른 속도로 해서 끝낼게요. 그래서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